지도에도 없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실존하는 생지옥,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입니다. 누구도 살아서 나간 적 없다는 그 서슬 퍼런 고압 전류 철조망 아래 어느 날 밤 7명의 여인이 모였습니다. 그녀들이 손에 쥔 건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고무 조각 하나, 그리고 품속에 숨긴 자식의 이름 석자뿐이었죠. 여기서 굶어 죽느니 단 하루라도 사람으로 살다 죽겠다. 빗발치는 총탄과 칠흑 같은 두만강의 거친 물살이 앞을 가로막던 그 절박한 순간, 과연 평범한 어머니들은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숨겨왔던 수용소 7인 여인의 처절한 단체 탈출 실화. 그 믿기 힘든 생지옥의 증언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에서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아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저 북녘 땅 깊은 곳의 기록입니다. 세상에 사람 사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020년대 남들은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저 북쪽 구석진 수용소 안은 여전히 6.25 전쟁통보다 더 처참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함경북도 회령 근처에서 남편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공무원 집안의 아내로 살고 있었죠. 북한에서 관리 집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사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영숙이, 너희 오빠가 남조선으로 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온 집안이 씨가 마르는 그 무시무시한 연좌제 말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직위를 박탈당하고 어디론가 끌려갔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눈이 가려진 채 트럭에 던져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른바 관리소라 불리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안대를 벗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도저히 말로 설명하기 힘든 생지옥이었습니다. 겹겹이 쳐진 고압 전기철 조망, 그 위에 삐죽삐죽 솟은 감시탑,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소름 끼치게 했던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죠. 퀭한 눈등에 뼈만 남은 몰골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줄을 지어가는데, 아, 여기서 나는 죽겠구나 하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 겪을 때 배고팠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지품은 고사하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번호로 불리기 시작하더군요. 289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없다. 죽어서 나가는 날까지 너는 번호로만 존재한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끌려온 여성들이 한 줄로 서서 머리카락이 깎이고 소독약이라는 독한 액체를 몸에 끼얹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동력을 제공하다 죽으면 산골짜기에 묻힐 소모품일 뿐이었죠. 수용소 내부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는 감옥이라기보다 외양간에 가까웠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가만히 몇 장 깔린 게 전부였고,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화장실요?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명이 그 좁은 방에서 부대끼며 자야 하는데 냄새며 추위며 말로 다 못합니다. 이곳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간수놈들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놈들 기분에 따라 누군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누군가는 며칠씩 굶어야 했습니다. 배급이라고 나오는 건 옥수수 가루에 모래가 절반 섞인 주먹만한 떡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걸 먹으려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인연은 시작되더군요. 저와 같은 방에 배정된 6명의 여인들. 나중에 우리 7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들 사연은 달랐습니다. 자식 먹이려고 장마당에서 물건 좀 팔다 걸린 엄마, 남편이 정치범으로 몰려 같이 끌려온 할머니, 심지어 중국 쪽을 기웃거리다 잡혀온 젊은 처녀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7명은 첫날 밤 서로의 앙상한 손을 맞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던진 그 작은 속삭임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에는 보초들의 발소리와 총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 자식 얼굴 다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기서 뼈를 묻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하늘을 보았습니다. 창살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쩌면 그렇게 야속하던지요. 저 달은 고향 집 마당에도 비칠 텐데, 저 달은 내 자식 머리맡도 비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눈물조차 사치인 곳이었으니까요.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우리는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네 성천강변 버드나무가 참 예뻤는데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을 텐데 하며 말이죠. 그런 소소한 기억들이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게 붙들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은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소리를 냈다고 들이닥쳐 우리 7명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젊은 처녀 하나가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 떨리는 손의 온기가 차가운 물보다 더 강렬하게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지옥에서도 함께 버틸 사람이 있구나. 지옥문이 열리고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보다도 못했죠.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라 하는 것이 그놈들의 목표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쇠붙이를 두드리는 기상소리가 수용소를 흔듭니다. 뼛속까지 시린 냉골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면 관절마다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1초라도 늦으면 바로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도 동네에 누가 돌아가시면 온 마을이 슬퍼하고 정성껏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그저 폐기물 취급을 받습니다.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나가는 동료들의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나도 내일이면 저 리어카에 실리겠구나 하는 생각뿐이니까요. 작업장에 나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저희 7명의 여인들은 돌산에서 돌을 깨거나 땅을 파는 중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30대부터 60대 할머니까지 섞여 있는데 여자라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커다란 정을 들고 바위를 깨는데 손바닥은 이미 피칠갑이 되어 장갑조차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간수놈들이 감시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반동분자년들아, 손놀림이 왜 그 모양이야?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은 없다. 할당량이라는 게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가는 여자들이 자기 몸집만 한 돌덩이를 날라야 합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발길질이 날아옵니다. 꾀부리지 마라 하면서 말이죠. 우리 7명 중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강 할머니는 무릎이 다 망가져서 기어가다시피 돌을 나르셨습니다. 저희가 몰래 도와드리려 하면 간수가 채찍을 휘두릅니다. 결국 할머니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그날 밤 우리 품에서 겨우 숨만 몰아쉬셨습니다. 수용소의 가장 큰 고통은 역시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배급이라고 주는 건 옥수수 속대를 갈아 넣은 듯한 거친 가루 덩어리입니다. 모래가 씹히고 냄새가 고약해서 처음에는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만 지나보십시오. 그 더러운 덩어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처럼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루 한 톨을 서로 먹으려고 손톱으로 긁어대는 우리 모습이 꼭 짐승 같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마당에 기어다니는 쥐를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쥐 한 마리 잡으면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불도 피울 수 없으니 생으로 뜯어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걸 보고 구역질을 했지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쥐구멍을 살피고 있더군요.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이 문을 나가야 한다는 본능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예전에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 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 있었지요. 수용소는 그보다 100배는 더 지독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던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특히 여성 수용소다 보니 그 비인간적인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생용품은커녕 비누 한 장 구경할 수 없으니 온몸에 이가 들끓고 피부는 진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간수 한 놈이 우리 방에 들이닥쳐서는 야, 187번 나와 하고 영희를 불러냈습니다. 영희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갔죠.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던 영희가 새벽녘에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영희의 몸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놈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화풀이 대상이거나 짐승보다 못한 노예로만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용소 안에는 일명 보위부장이라 불리는 아주 지독한 놈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매일 아침 점검 때마다 우리를 한 줄로 세워놓고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조국을 배신한 쓰레기들이다.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버려라. 너희가 죽어서 이 땅에 거름이 되는 것만이 조국에 속죄하는 길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그저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노동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밭을 갈다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땅이 빙빙 돕니다. 옆에서 누군가 픽 쓰러져도 간수들은 물 한 바가지 끼얹는 게 전부였습니다. 야, 일어나. 안 일어나면 매질이다. 그 비정한 목소리가 수용소 마당을 울릴 때면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오냐, 내가 죽나 내 놈들이 죽나 끝까지 버텨주마. 배고픔과 노동보다 더 힘든 건 위생 문제였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길어지니 온몸에 이가 들끓었습니다. 옷솔기마다 하얗게 알을 깐 이들이 살을 파고드는데 가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동 시간에 몰래 나뭇가지를 꺾어와 옷을 뒤집어 놓고 이를 잡았습니다. 톡톡 터지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는 확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대와 핏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고 씻지 못한 몸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냄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함께 버텨내고 있다는 공동체의 향기였으니까요. 수용소 병실이라는 곳은 더 기가 막힙니다. 병이 나서 실려가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대기소였습니다. 약이라고는 빨간 약 하나가 전부였고 열이 펄펄 끓는 사람에게도 옥수수 가루 몇 알을 던져주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10명 중 8명은 시체가 되어 리어카에 실려나갔습니다. 우리 7명 중 막내 정화가 독감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우리는 돌아가며 밤새도록 정화의 몸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정화야, 정신 차려라. 내 아이 생각해야지. 여기서 눈 감으면 영영 못 본다. 그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정화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죽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 하나도 사이좋게 7등분으로 나눠 먹고
누군가 매를 맞고 오면 몰래 아껴둔 헝겊 조각으로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간수들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 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끈끈하게 뭉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6.25 때나 보릿고개 때도 이웃끼리 콩 하나를 나눠 먹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수용소 안에 우리도 딱 그랬습니다. 그 모진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밤마다 들려오는 그 애처로운 물음에 저는 늘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갈 수 있고 말고. 우리 7명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데 하늘이 외면하시겠니?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하지만 수용소 담장 너머로 지는 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해는 내 고향 집 마당도 비추겠지? 우리 애들은 지금쯤 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챙겨주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 수용소의 어떤 고문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였고 딸이었으며 친구였습니다. 수용소의 시커먼 어둠도 자식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를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디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 높은 담장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걸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는 서슬 퍼런 서치라이트가 창살 사이를 수시로 훅고 지나갔고 멀리서 들리는 보초들의 군화 소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매일 아침 시신을 실어나가는 리어카가 늘어가는 걸 보며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곧 저 리어카에 실려 산골짜기에 버려질 거라는 사실을요. 언니, 저번에 나갔던 5번 방 아주머니. 결국 못 돌아왔대요. 막내 정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자식 얼굴 보겠다고 버티던 분이었는데 결국 차가운 시체가 되어 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정했다. 여기서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지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다 죽으련다. 담장 넘다 총에 맞아 죽어도 그건 내 운명이지만 여기서 굶어 죽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랑 같이 갈 사람 있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쇠를 녹일 듯한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제 손을 잡은 건 막내 정화였습니다. 언니, 저도 갈래요. 우리 아기 전 냄새 한 번만 맡아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한 번이라도 발버둥은 쳐봐야죠. 그 뒤를 이어 영희도 미순이도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셨던 강 할머니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할머니는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덮으며 말씀하셨죠. 영수가, 내 다리가 짐이 될까 무섭지만 너희들 가는 길에 내 목숨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감아. 나 같은 늙은이야 여기서 죽어도 그만이지만 너희 젊은 애들은 꼭 살아서 자식들 품으로 돌아가야지. 할머니의 그 숭고한 말씀에 우리는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7명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기로 피의 맹세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낙오되면 끝까지 챙겨서 가자. 만약 누군가 총에 맞으면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자식까지 책임지기로 하자. 우리는 그날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라는 곳은 숟가락 하나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버려진 낡은 쇠꼬챙이 하나, 찢어진 가마니에서 뽑아낸 새끼줄 토막들을 하나둘씩 모았습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신발 밑창에 숨기거나 똥통 밑에 깊숙이 묻어두었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탈출 도구였습니다. 영희는 매일 밤 간수들의 교대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언니, 새벽 2시 5분부터 15분까지가 경비가 제일 허술해요.
그때 보초들이 졸거나 담배를 피우러 들어가거든요. 영희의 꼼꼼함이 우리에겐 등불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압 전기 철조망이었습니다. 살짝만 닿아도 온몸이 타버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담장을 어떻게 넘을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하던 돌산에서 버려진 두꺼운 고무 장화와 장갑 몇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찢어지고 구멍난 것들이었지만 그걸 여러 겹 겹치고 넝마 조각으로 칭칭 감으면 전기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작업 시간마다 몰래 고무 조각을 잘라 품 안에 숨겨왔습니다. 보위부놈들이 몸수색을 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들키지 않았습니다. 탈출 날짜는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금은밤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품속에 고향집 주소와 자식 이름을 적은 헝겊 조각을 꿰매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죽게 되면 누군가 발견했을 때 내 이름 석 자라도 남겨달라는 마지막 절규였죠. 그 헝겊 조각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눈물 대신 오기를 채웠습니다. 엄마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 짧은 한마디를 수천 번 가슴속으로 외치며 우리는 버텼습니다. 탈출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간수놈들이 갑자기 대대적인 소지품 검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숨겨둔 고무 조각과 쇠꼬챙이가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즉형이었습니다. 우리는 혼비백산하여 물건들을 똥통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야, 이년들아. 수상한 거 있으면 지금 불어라. 간수들의 고함이 감방을 울릴 때 저는 제 등 뒤로 숨겨둔 작은 쇠조각 하나 때문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때 강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며 발작하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간수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린 틈을 타 저는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낮에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오늘 밤이면 이 얼굴들을 자유로운 땅에서 보거나 아니면 영영 못 보게 될 테니까요. 미순이는 자기가 아껴둔 옥수수 떡 반 조각을 꺼내 7등분으로 나눴습니다. 언니들, 이거 먹고 힘내요. 우리 꼭 살아서 만나요. 그 작은 떡 조각이 우리에겐 최후의 만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수용소 간부들의 술판 버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큰 간부의 생일이라 경비가 조금은 느슨해진 틈을 타야 했습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간방 바닥을 기어나와 미리 봐두었던 배수구 근처로 모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차가운 오물 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자, 가자. 살아서 보자. 제나지막한 신호와 함께 우리 7명의 여인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배수구를 통과하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날카로운 시멘트 조각이 무릎을 찢고 악취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가는 사람의 발꿈치만 보며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배수구 끝, 거대한 담장 밑에 도달했을 때 우리 앞에는 치지직 소리를 내며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딛고 올라섰습니다. 정화가 먼저 올라가 두꺼운 고무 넝마를 철조망 위에 덮었습니다. 언니, 지금이에요. 정화의 떨리는 외침에 우리는 한 명씩 그 죽음의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담장을 넘을 때 저 멀리서 보초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냐? 보초의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뛰어! 무조건 뛰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담장을 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삶을 끝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우리 7 어머니의 목숨을 건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보초들의 호루라기 소리와 총성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는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갈기갈기 찢겨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살았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다.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외침을 억누르며 우리는 필사적으로 산등성이를 탔습니다. 이것이 우리 7 여인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첫 발을 떼던 그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용소 담장을 넘자마자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개설아 하는 고함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우리 7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가시던 불이 얼굴을 핥히고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 앞에 보이는 어둠, 그 너머에 있을 강물 소리만을 쫓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언니, 정화가 넘어졌어요. 뒤따르던 영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막내 정화가 돌부리에 걸려 진흙탕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정화야, 일어나. 어서. 제가 달려가 정화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정화는 발목을 접질렸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저 두고 가세요. 저 때문에 다 잡히면 어떡해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가장 뒤처지셨던 강 할머니가 정화의 등을 떠밀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년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지 않았느냐. 내 등에라도 엎힐 테냐, 아니면 기어서라도 갈 테냐. 할머니의 서슬 퍼런꾸 중에 정화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희와 미순이가 양옆에서 정화의 팔을 어깨에 메고 우리는 다시 짐승처럼 산등성이를 탔습니다.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산 전체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제 나지막한 비명에 우리는 모두 가시덤불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때마다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흙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오고 땀이 눈을 찔러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지나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숲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저 아래로 시커먼 두만강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국경 봉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강기슭을 따라 쳐진 철조망 위로 보초들의 손전등 불빛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지뢰도 깔려 있다던데. 미순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습니다. 저라고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습니다. 내 발자국만 밟아라. 한치라도 옆으로 세면 안 된다. 제가 앞장서서 한 발짝씩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는 소리에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강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보초한 놈이 하필이면 우리 쪽을 향해 담배를 피우러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놈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코끝을 스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구나 싶어 눈을 감았는데 다행히 그놈은 동료의 부름에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아, 차가운 물이 몸에 닿자마자 비명이 터져나올 뻔한 걸 영희가 제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낡은 새끼줄로 연결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떠내려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각오였죠. 강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정지. 등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타탕, 타탕. 요란한 총성과 함께 우리 주변 강물 위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정화와 할머니를 밀어붙였습니다. 뒤에서 보초들이 쏘아대는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아보니 미순이의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괜찮니? 조금만 더 힘내. 저는 미순이의 손을 꽉 잡고 필사적으로 물살을 갈랐습니다. 물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철 조망에 다리가 찢기고 바닥의 돌부리에 발등이 깨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 건너편 어둠 속에 있는 중국 땅만이 우리의 살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강기슭에 닿았을 때 우리는 온몸이 젖어 벌벌 떨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흙탕을 기어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저 너머 북한 땅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총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7명 모두 무사한가? 미순이의 어깨 상처는 다행히 스친 정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손목을 잡았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살았어. 우리 정말 살았어. 그 말은 환희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선언이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밤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보초들이 들렸습니다. 어서 가자. 여기서 지체하면 다시 잡힌다. 우리는 젖은 몸을 이끌고 중국의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이 다해져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 피냄새를 맡고 공안이나 보초들이 쫓아올까봐 헝겊으로 발을 칭칭 감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7 여인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음의 문턱을 걷어차고 나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선을 넘던 그 밤의 공포는 지금도 제 몸에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물살을 가르던 차가운 감각, 귓가를 스치던 총알 소리, 그리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던 그 간절한 온기. 어르신들, 사람은 참 모진 존재입디다. 자식을 다시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총칼보다 강하고 차가운 두만강 물줄기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그 밤 어떻게 그 사선을 뚫고 살아남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낯선 중국 땅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뒤에는 죽음을 두고 앞에는 보이지 않는 안개를 품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7명의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험한 산도 그 어떤 차가운 강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옥을 뚫고 나온 우리들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기뻐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강물에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몸에 달라붙어 살을 파고들었고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정말 중국인가요? 이제 안 잡아가는 거죠? 막내 정화가 이빨을 덜덜 떨며 묻는데 저는 대답 대신 정화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의 감시는 북한 보위부보다 더 무서워졌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깔린 얼굴 인식 카메라며 낯선 이방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서슬 퍼런 소문들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수용소 담장만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7명은 산속 깊은 곳에 몸을 숨기고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산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는데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뒤집히고 추위에 몸이 굳어버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잡히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발견한 곳이 산기슭에 홀로 떨어진 외딴 농가 한 채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밥 한 술만 주십시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을 때 백발이 성성한 조선족 노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우리 몰골을 보시더니 노부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죠. 그분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강갱이죽과 찐 감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의 그 뜨거운 감동을 어찌 잊겠습니까? 노부부께서는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오죽했으면 그 험한 강을 건넜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나 하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받으며 메말랐던 눈물이 그 따뜻한 정 앞에 다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노부부의 집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영감님들까지 위험해지십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우리 7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낮은 곳의 험한 일뿐이었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을 돕거나 식당 뒷방에서 밤새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 내의 감시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길거리마다 설치된 카메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꽁한 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기 일쑤였죠. 특히 우리 중 가장 젊었던 영희와 미순이는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인신매매단이 탈북 여성들을 노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7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없어지면 그날로 다 같이 죽는 거다. 저는 매일 밤 동생들에게 이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품삯을 떼어도 길가다 봉변을 당해도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신고라도 당하는 날에는 바로 북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으니까요.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서러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명절날 중국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잔치를 벌일 때 우리는 캄캄한 창고방에 숨어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명절인데 밥은 먹었을까? 나 때문에 죄인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제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숨어 지내는 꼴이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차라리 수용소에서 죽는 게 나았을까 하는 나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안들이 우리가 일하던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대대적인 호구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뒷산 동굴로 도망쳐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차가웠으며 뱀과 벌레들이 우글거렸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공안들의 서슬 퍼런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탈북자 발견하면 즉시 체포하라. 그 소리에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을 막은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정화가 겁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나 다시 수용소 가기 싫어요. 저는 정화의 앙상한 어깨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정화야. 언니가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잡히겠네. 사흘째 되던 날 공안들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동굴을 내려올 때 우리는 서로의 몰골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온통 흙먼지 투성이에 눈만 퀭하게 남은 모습이 꼭 귀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처절한 생존의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기어이 살아서 한국으로 갈 거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어만 지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찾기 시작했죠. 그것은 중국이라는 또 다른 지옥을 탈출해 진짜 자유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우리에게 짐승 같은 시간보다 더 깊은 서러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숨 쉬는 것조차 도둑질하듯 해야 했던 그 나날들.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 7명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교훈을 중국의 차가운 대지 위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더 험난한 국경을 넘기 위해 보따리를 쌌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쫓는 공안의 그림자를 피해 머나먼 한국 땅을 향한 마지막 사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중국에서의 도망자 생활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안의 단속은 날이 갈수록 지독해졌고 우리를 도와주던 선교사님들의 은신처마저 발각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잡히면 북송뿐입니다.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선교사님의 그 말에 우리 7명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용소 담장을 넘고 두만강을 건너온 우리였지만 다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국경을 몇 개나 더 넘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짐칸 안은 먼지가 자욱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숨을 멈추고 거적대기 밑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트럭 주변을 맴돌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제발, 제발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슴에 품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밀림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산이야 앞산 뒷산 정답지만 이 먼 타국의 밀림은 그야말로 초록색 지옥이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풀들이 앞을 가로막고 이름 모를 독충들이 수시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강 할머니는 늪지대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셨고 막내 정화는 독거미에 물려 다리가 코끼리만큼 부어올랐습니다. 언니, 저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저 때문에 다들 못 가잖아요. 정화가 울며 주저앉을 때마다 영희와 미순이가 양옆에서 정화를 부축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수용소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니? 7명 다 같이 한국 땅 밟기로 했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밀림 속에서의 밤은 낮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비라도 쏟아지는 날에는 젖은 흙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산열매를 따먹고 흙탕물을 마시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다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온몸은 진물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영사관이 있다는 그 희망 하나가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으니까요. 마지막 국경을 넘을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도왔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서슬 퍼런 총칼을 든 국경 수비대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 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안내인의 지시에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포복으로 기어갔습니다. 누구냐? 보초의 고함과 함께 서치라이트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을 때 저는 땅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기적처럼 우리는 들키지 않고 그 선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영사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살았다. 우리 정말 살았어. 영사관 문이 열리고 직원분이 뛰어나와 우리를 안아줄 때 저는 그분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날, 우리는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귀신 같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희망에 부푼 여인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 강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우리가 지나온 머나먼 길을 한참이나 돌아보셨습니다. 영수가 저 너머 지옥 속에 아직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겠지. 우리가 한국 가면 꼭 그 사람들 이야기 전해주자.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오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짐승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당당한 인간으로서 우리 7명의 못다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수용소의 시퍼런 담장도, 두만강의 거친 물살도, 밀림의 독충들도 어머니들의 그 지독한 생존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자유의 품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환한 불빛들과 우리를 환영해주던 그 목소리들을 잊지 못합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하늘 위로 올라온 것 같은 그 기적 같은 정착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순간 기내에는 정적이 흐르다 이내 여기저기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환한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공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바닥에 넙죽 엎드려 차가운 보도블록에 입을 맞췄습니다. 살았구나. 이제 정말 살았구나. 처음 마주한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가 정착 교육을 받으며 처음으로 마트에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쌀포대와 사계절 내내 넘쳐나는 싱싱한 채소들, 그리고 밤낮 없이 돌아가는 편의점의 불빛들. 수용소에서 옥수수 하나를 두고 짐승처럼 싸우던 우리에게 그 풍경은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뜨끈한 흰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던 날, 우리 7명은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이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언니, 이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우리가 그 사선을 넘었나 봐요. 막내 정화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땅에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입을 열기가 무서웠고 모든 게 기계로 돌아가는 세상이 낯설어 길을 잃기도 일쑤였죠. 은행 업무 하나 보는 것도 우리에겐 높은 담벼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잡아준 건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말투가 좀 다르긴 해도 우린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라며 김치를 건네주던 옆집 할머니, 서툰 우리에게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주던 식당 사장님. 그분들의 배려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남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7명은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다리가 불편하셨던 강 할머니는 국가의 도움으로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 다니십니다. 막내 정화는 꿈에 그리던 아기를 기어이 한국으로 데려왔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다며 자랑하는 정화의 얼굴을 볼 때면 수용소 담장을 넘던 그 밤의 공포가 보람으로 바뀝니다. 영희는 다시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미순이는 예쁜 옷가게를 열어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번호로 불리는 죄수가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제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 순간 실감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기며 쌀밥 한 그릇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하셨던 그 말씀, 저는 이곳에 와서야 그 간절함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문득문득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비가 오면 고향집 지붕은 새지 않는지,
찬바람이 불면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신지 가슴이 아려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때마다 아직도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포들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영수가, 너는 7명의 목숨을 대신해 사는 거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통일이 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우리 7명과 함께 그 사선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습니다. 가서 수용소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갇힌 어머니들에게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여주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었고 지금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투는 조금 서툴고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 한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옥을 견디고 나온 우리 7명의 어머니들이 이곳에서 당당히 뿌리 내리고 사는 모습이 언젠가 저 북녘 땅 동포들에게 큰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수용소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끝은 자유와 감사,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의 그날이 와서 남북의 어머니들이 손을 맞잡고 성천강변 버드나무 아래서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누리시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간절했던 기적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